서개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학개미구조대 배진범 강명수입니다. 예, 오늘은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네. 사실 되게 좋아라 하세요.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라 그렇죠. 하기도 하고 우주산업에 관심 있는 분 이야기 꼭 들어봤고 네. 근데 사실 저도 이 기업 잘 모르거든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네.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네. 오늘 정수님이랑 이 스페이스 X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정수님이랑 이야기를 끝까지 나누다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되고 어떤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스페이스X가 IPO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IPO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IPO 직전에 혹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네. 또 없을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앞으로 더욱더 크게 발전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스페이스X의 장점이 무엇이고 경쟁력이 무엇이고 차별점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스페이스가 지금 IPO 직전에 있거든요. IPO 직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일지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결국 스페이스 X 이해하려면 네. 스페이스 이코노미, 우주 네. 경제를 좀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우주 경제라는 거는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인공위성은 대부분 비용이었죠. 학술적으로 뭐 연구를 하거나 사실 GPS 같은 경우도 미국 군사 기관에서 만들었던 군사용으로 했는데 이것이 GPS가 지금 상업적으로 GPS 없으면 우리 내비게이션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 컴퓨터도 그렇고. 뭐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컴퓨터도 군사용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고 이렇게 만들어졌었고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 뭐 소련에서 먼저 만들었지만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고 우주라는 압력 공간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런 실험들도 해보고 이런 것들도 했지만 요즘은 이제 자원 경제 쪽에서도 많이 접근을 합니다. 태양광을 아예 우주에다가 만들어놔서 태양광을 수집을 한다든지 또는 달이라든지 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가고 싶은 화성 같은 데서 자원을 채취해서 지구에서 희귀한 자원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어떤 문명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거를 근데 꿈으로만 그렸고 SF 소설에만 상상했었는데 사실 이거를 실제로 스페이스 X가 매우 대중적인 매스 마켓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마켓으로 만들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스페이스 X가 이제 IPO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게 네. 사실 우주 경제 하면 저희가 뜬구름으로 많이 잡고 있거든요.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가왔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이 참조했던 기사는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요. 이코노믹스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나왔는데 정말 스페이스X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의 테슬라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의 테슬라고 테슬라가 뭐 했습니까? 다 내연기관 시장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독야청청 우리 혼자 전기차로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얘기했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스페이스X도 대단히 어려운 난관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올해 4월에 스타쉽이 발사가 실패하긴 했었지만은 꾸준히 스페이스 이코노미로 가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밸류에이션이에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2019년에 뭐 한 250억 달러 정도 했었잖아요. 250억 달러에서 뭐 한 300억 달러 정도 했다라면 지금 1,500달러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1,500달러로 성장을 했고 사실은 요즘 IPO 뭐 이러한 거래 시장에서는 2천억 달러가 지금 넘게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IPO 전에 1,500달러를 한다라는 건 지금 아마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비싸지 않을까요? 비상장 스타트업 중에 제일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비상장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비싸고 아마 올해 만약에 IPO를 하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IPO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하게 되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업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 거고 스페이스X가 만약에 또 공개를 한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엄청난 불마켓으로 전환된다라는 이런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점을 잘 선택할 거라고 그래요. 할 거라고 봐요. 뭐 지금 상황에서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물론 올해 초에 상반기가 테크 시장이 좋았지만 하반기 시장이 더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에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시오스가 올해 예측을 했어요. 이번 6월 27일 날 그 어미드 IPO 스파크 지금 IPO에 대한 불꽃들이 막 붙고 있는 가운데서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이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를 악시오스에서 6월 27일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시오스의 이 보도의 근거에서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하반기 정도에 IPO는
목전에 두고 있다. IPO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라면 스타쉽 올해 4월에 한번 실패했었잖아요. 네. 스타쉽이 성공하는 지점에 해서 그 이후에 일주일 내로 IPO 할 것 같아요. 네. 준비 다 해놨다. 스타쉽. 네, 스타쉽. 그러니까 지금 가장 거대한 저기 로켓. 네. 계속 제품들이 나올 거라서 네. 스타쉽이 있고 네. 스타링크가 있고 그렇죠. 팔콘이 있는 거죠. 그렇죠. 팔콘 있죠.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서 팔콘, 그다음에 스타쉽, 그다음에 스타링크. 요 세 가지가 사실은 핵심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보면 뭐 이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던 때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밌는 것은 구글이 여기에 투자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이 투자자로 들어가 있고 뭐 이 몇 가지 뭐 여기서 다시 로켓들 대부분 실험했을 때 가격들이 뛰고 있는 건데요. 구글뿐만 아니라 피델리티도 있네요. 네. 되게 그 금융 서비스 회사로 미국에서 네. 구직하고 네. 밸류에이션 되게 잘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2020년부터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것은 상관관계가 어디 있냐면 스타링크에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주선들을 한 번 띄울 때마다 20개씩 주 40개를 지금 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2020년부터. 네. 2020년부터 위클리 40개의 스타링크가 지금 하늘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있으면서 네. 지금 약 한 3,500개가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조지 근데 위클리 40개라는 게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어떤 의미인지 잘 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공위성이 과거에는 1년에 두세 개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네. 뭐 스푸크니 뭐죠? 스푸트니크 쇼크. 네, 스푸트니크 쇼크 할 때 러시아가 소련이 먼저 올렸을 때 올리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나사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 다음에 유럽이 쫓아오고 그 다음에 중국이 쫓아오고 최근에 한국의 누리호가 여기 이제 합류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인공위성이라는 건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서 이 한 번 띄우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함부로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학술적인 연구라든지 군사적인 목적의 정도에 제한적으로 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팔콘 9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팔콘 9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발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워낙 많이 발사되니까 이거 발사 중계를 안 보고 계신 거예요. 팔콘 9은 주 2에 발사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누리호 한두 개 띄우는 것도 막 기사되고 네. 엄청 주목하고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린 수준까지 그렇죠. 왔다. 팔콘 9은 위클리 2번 뜨고 있고 위클리 한 번은 스타링크만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고 지금 사실 거대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서 보면은 2020년 이쪽에서 다 나오는 게 뭐냐면 First batch of Starlink satellites launched. 이게 2022년이에요. 2021년 이 정도 돼서 요즘부터 가격이 또 뛰는 거고 또 스타쉽의 테스트가 랜딩했을 때 랜딩하는 것만 했을 때도 또 올라가고. 근데 요번에 이제 뛰었던 건 이제 IPO 직전에 뛴 거고 만약에 스타쉽이 발사의 성공 완전히 한다라면 저는 더 뛴 상태에서 IPO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2002년에 창업을 했죠. 2002년에 창업을 하고 가장 그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팔콘 1이 첫 번째 그건데 3번 실패한 다음에 4번째가 2008년에 성공을 합니다. 2008년에 성공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나오면서 이때가 언제냐 2015년이 팔콘 9이에요. 팔콘 9이 처음으로 성공을 하고 요게 1 숫자가 그냥 버전의 이름일까요? 네네네 버전 이름인데 팔콘 1에서 팔콘 9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팔콘 1이 런칭을 했던 것이 2008년, 팔콘 9이 2015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2020년 전후해서 이제 스타링크가 본격화되는 거고 그리고 2021년 그리고 앞으로 2023년 이렇게 나오면서 스타쉽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위성을 지금 런칭한 이걸 보시면 지금 스페이스X가 완전히 가장 많은 것을 장악을 하고 있고요. 톤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건 톤으로 계산을 한 건데 그냥 느낌으로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중국이에요. 네. 중국이 지금 두 번째 우주 산업에 있어서는 대단히 막강한 힘으로 나오고 있고 스페이스X는 미국의 그냥 하나의 기업인 거고. 근데 이것만 보면 네. 가벼운 걸 띄운 건가요? 15개나 런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가벼운 걸 띄운 게 있죠. 이건 톤으로 지금 계산을 한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나오는 회사가 ULA가 이게 유나이티드 런치 에어라인이라 해가지고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이 네. 합작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에어리언 스페이스 이것이 이제 유럽 연합에서 만든 로켓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로스코모스가 아마 러시아 걸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어떠한 우주 장학 기업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고 아직까지 여기 뛰어들었던 블루 오리진은 전혀 아직 수치상으로 지금은 장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네. 국가에서 밀어주는 단위의 사드가 그렇죠. 네. 네, 이건 중국은 아마 국영일 거예요. 네. 예, 중국이 근데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없었다라면은 미국 거 하나가 절대 중국을 못 쫓아가요. 다 합쳐도 안 될 거 같아요. 네, 러시아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유럽을 합쳐도 중국을 못 쫓아오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가 이걸 완전히 압도하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보시는 것이 팔콘 9의 그림이고요. 네. 그리고 팔콘 9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발사할 때마다 50개 위성이 지금 추가되고 있고 그리고 2022년에만 61회가 발사됐어요. 얼마큼 성공했나요? 다 성공했어요. 한 번도 실패 없이. 다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게 팔콘 9이 정확히 말하면 로켓의 이름인 거죠. 네, 로켓의 이름인 거죠. 그 로켓 위에 얹어진 위성이 50개고 1회 발사. 1회 발사할 때 그리고 지금 주당 평균 2회 발사한 꼴이에요. 네. 그러면 계산하면 한 3,000개가 이미 올라가져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위성 또한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특히 이 기상청에서 띄우는 기상의 변화를 바라보는 또는 군사용 목적, 그 다음에 위성 통신용, 네. 인터넷용, 그 다음에 뭐 이런 GPS 이런 것만 떴다면은 이렇게 많이 띄우니까 사람들이 요즘 가장 특징은 별의별 거를 다 띄운다는 거예요. 별의별 것들을 다 띄워가지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비즈니스의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잘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까지는 명명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뭐 미국의 MIT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이런 대학교에서도 정말 특수 목적으로. 네, 그냥 이런 데서도 예전에는 너무 비싸니까 네. 확실히 뭐 군사적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뭐 통신 목적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투자를 감해할 수 없는 비용인데 그렇죠. 네. 지금 비용을 많이 낮추니까. 네, 비용을 많이 낮췄다는 거 미리 말씀하셨는데 팔콘 9에 이렇게 61회씩 2022년에 발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제가 스포를 해버렸네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주 2회 발사를 한다라는 거고 그 중에 1회는 스타링크만 담아서 올려요. 그래서 스타링크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스타링크가 쏟아지는 모습이 한번 올라가면 팔콘 9이 이 정도의 스타링크 위성 다 이게 하나씩이 다 위성입니다. 이게 하나 위성이에요. 급식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탁 하면 위성이 우르르 쏟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 스타쉽이 이제 우리가 발사가 된다라면 스타링크가 한 해에 400개가 발사될 수 있어요. 8배네요. 팔콘 9. 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양들을 그러니까 스타쉽을 이제 만들었던 이유는 그거죠.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비도 싣고 가야 되고 사람 2명만 가서는 되는 게 아닌 거니까 예를 들면 막말로 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SF적인 상상을 한다면 불도저도 가야 되고 네. 트럭도 가야 되고 많이 가야 되니까 많이 실을 수 있는 이 용량이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로켓이 해서 우주선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사람 몇 명을 나르는 거. 그리고 또 정말 큰 공간은 우주 정거장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스타쉽은 대용량 이동을 한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궁극적으로 여기 목적은 뭐였냐면은 화성까지 가기 위한 인류가 화성까지 가기 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스타쉽 하면서 사람들이 화성을 많이 연관시키는데 사실 당장 비즈니스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올라가서 400개의 스타링크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 올라가서 20개나 30개의 스타링크를 발사하는 것보다 스타링크 하나당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스타링크가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스타링크가 인터넷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는 통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1인당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신 비용이 공급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낮춰질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낮춰질 수 있다는 것은 스타링크에 의해서 우리가 통신사에 내는 비용 정도면 그보다 아니면 조금 더 좀 비싼 내는 비용은 지금 $99나요. 비싸요. 근데 언젠가는 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통신사를 할 거냐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통신을 할 거냐를 고민하게 소비자가 될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매스마켓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이 자동차의 모델 T가 나왔던 것처럼 이걸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스타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스타링크 올려놓으면 유지 비용은 없어요. 그냥 유지 비용은 조금씩 들죠. 근데 유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 해놔도 뭐 통신도 유지 비용은 엄청나게 들죠. 네. 사실은 그래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돼서 1인당 예를 들자면 $50 미만으로 내려가야 네. 그래야 한 6만 원, 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목표가 스타링크가 1인당 $50로 월 $50면 인공위성으로 통신과 인터넷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 지금 $99니까 좀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걸 되기 위해서는 스타쉽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스타링크의 가격이 내려간다. 비용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스페이스X는 보셨던 것처럼 이 런치 마켓, 그러니까 즉 발사하는 마켓에서는 압도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많이 쏘고 네. 비용도 작고 이미 네. 많이 쐈고 네. 진짜 이 도미넌트한 포지션이 그리고 정확한. 이 부분이 이제 스페이스X의 앞으로의 뭐냐면은 먼슬리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텔리트 인터넷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위성 인터넷을 오퍼레이터가 된다라는 것은 월 단위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이 매출에서 중요한 건 리커링 레비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반복적으로 전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들, 그 비용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뭐 날 좋으면 굳은 날이면 갑자기 위성 하루 쏘는 거 늦출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회성 돈을 매출을 만든다라면 사실은 세텔리트 인터넷 오퍼레이터로서 만약에 이 스페이스X가 작용을 한다라면 이거는 먼슬리로 돈을 버는 대단히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로 예측하는 것이 편해지는 이런 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크기로 보면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옛날에 있었던 이 스페이스 셔틀, 네. 뭐 콜롬비아호 뭐 이런 네. 것들 이 정도의 크기라면은 팔콘 9 정도가 팔콘이 버전이 여러 개예요. 요거 옆에 없이 그냥 요거 하나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네. 조금 멀리 갈 때는 요거 두 개의 추진체를 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스타쉽이 이 정도의 크기인 건 여러분들 요번에 최근에 영상을 뉴스를 보셔서 알 거예요. 비행기 하나 물체 하나가 이만한 거죠. 이게 로켓 추진체고.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이 그림이 있어서 더 설명이 쉬우실 것 같아서 네. 재회수한다, 수거한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뭘 수거하는 거예요? 예수거하는 거고요. 네. 예수거하는 거고 예수거하는 거예요. 다 수거하는. 그렇죠. 스페이스X는 다 수거합니다. 얘도 수거하고 여기서 얘도 수거하고. 여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스타링크 같은 게. 스타링크는 여기가 창고예요. 아. 요 부분이 창고라서 이 문이 개폐가 됩니다. 아. 근데 하고 다시. 얘는 우주선이니까 다시 알아서 착륙을 하는 거고 네. 돌아와서 얘가 돌아온다는. 추진체가. 예, 얘도 돌아오고 얘는 여기에 뜰려고 이건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거고 요거 두 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요거 하나 띄울 때도 있거든요. 네. 자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 등등 있는데요.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거. 네. 그래서 스페이스X의 경쟁력이 뭐냐? 벌써 우리가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2008년에 팔콘 1을 띄울 때 팔콘 1은 워낙 작았기 때문에 1,700만 달러가 들었는데 2015년에 이 8년과 2015년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라서 제가 이걸 그냥 기록을 날짜를 그러니까 연도를 적었어요. 2015년에 팔콘 9이 런칭이 성공한 해입니다. 근데 여기서 팔콘 9의 핵심은 코스트 커팅이죠. 왜요?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리유저블 로켓터리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그런 영상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고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로켓이 돌아온다. 네. 아 신기하다. 기술적으로 저게 가능하구나. 근데 이것이 가능한 거고 안 가능하고는 바로 말씀드렸던 한 번 1회 띄울 때 이 코스트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고 코스트가 줄어들게 되면은 다들 스페이스X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나사도 지금 계약하고 있고 기업들도 계약하는 이유가 저기서 띄우면은 훨씬 더 저렴하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매번 쏠 때마다 로켓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회성 로켓이니까 이거를 뭐에다가 비교를 해야 되나? 저희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테슬라를 타고 가요. 테슬라를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 버려야 돼 테슬라를. 지금까지 로켓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한 번 타고 그냥 자동차가 일회용 종이컵인 거죠. 다 버렸어야 되는 건데 다 소모품인데 이건 이제 재활용품 타고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그 차 타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 그 비유는 안 와닿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뭐 이렇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비용 차이들을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했던 유나이트 런치 얼라이언스가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이 만든 회사입니다. 1억 달러 로켓 한번 띄우는데 사실은 그 두 회사야말로 로켓이나 추진체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 회사가 이 정도면 1억 달러고 유럽은 더 들어요. 2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번 띄울 때마다 여러분 2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 그러니까 2천억이 넘게 된다는 거잖아요. 한번 올라가서 일회용 종이컵으로 2천억짜리 버리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팔콘 9이 5천만 달러에서 아까 말했던 옆에 추진체까지 하게 되면 6,200만 달러. 기본은 5천만 달러. 하나만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5천만 달러하고 6,200만 달러가 이제 저궤도로 올라가느냐, 고궤도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저궤도로 올라가서 스타링크 뿌리고 올 때는 스타링크에 대해서 또 조금 리크를 했네요. 5천만 달러밖에 안 드는 거고 고궤도 위로 올라가서 높은 위도로 올라가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6,200만 달러 때는 옆에 조금 보조 추진체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팔콘 9의 보조 추진체 가격이 한 1,200만 달러. 그렇죠. 걔는 다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링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타링크로 들어가죠. 스타링크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터넷 전화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타링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타링크를 통해서 스타쉽이 이 통신회사로 통신회사의 비즈니스까지도 먹을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스타쉽이 아니라 스페이스X가 스타쉽이라고 했네.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흔히 말해서 텔레콤 컴퍼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하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각 로컬마다 사실은 망을 깔아야 되니까 로컬에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스페이스X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망 비용이 전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스타링크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이것이 전 우주에 띄어 있는 인공위성의 개수예요. 심지어 액티브네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작동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즉 올라가다가 실패한 거 빼고, 네. 위성 띄우려고는 또 얼마나 많이 궤도에 노력했어요. 잘 올라가 있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사실 없는데 이게 2008년이나 2005년에서 보면 다 1,000개에 머무르고 있어요. 리니어하지도 않고 그냥 평평해요. 네. 올라가봤자 가끔 3, 4년에 한두 개씩. 왜냐면 여러분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나사의 예산이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의 예산이 미국 GDP의 3.5%에서 2005년도 들어서면서 미국 GDP의 0.5%로 바뀌어요. 엄청 줄였네요. 엄청 줄였으니까 나사보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사가 그냥 하다가 있는데 스페이스X가 태어나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얘네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가 모두 다 외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사가 외주 주고 또 미리 말씀드리면 스타쉽은 나사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뉴스에 달나라 다시 가겠다는 계획. 그것도 스타쉽에다가 위탁할 거예요. 지금 그런 위탁 계약을 지금 맺은 상태고요. 나사는 이제 직접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지 이제는 자기네들이 이제 로켓 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연구만 하겠다. 로켓 개발해봤자 로켓 아래에 있는 인공위성은 자기네들이 개발해도 그리고 우주는 연구해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로켓 쓰면서 해봤자 이거 효율성도 안 나고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X에 위탁하겠다. 그랬더니 제프 베조스가 이제 열받아서 한마디 했죠. 너 나사 너무 하나의 기업만 애호한다. 블루 오리진에게도 기회 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나사 쪽에서는 너네도 그럼 가격 맞추든지 스페이스X 열나 싸 팔콘 9. 근데 되게 옹졸해 보이네요. 왜냐면 자기가 비용이 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도 근데 이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들어올 거예요. 제프 베조스도 자기가 가격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사의 계약을 따야 안정적인 경제 비즈니스의 어떤 토대가 만들어지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때 한번 좀 띄고요. 사실 2020년부터 급증한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다 스타링크입니다. 이게 완전 익스포넨셜하고 사실 이게 액티브 유형이라 적어놔서 그러지 그냥 여기다 만약에 스타쉽 그러면 똑같이 그래서 스타링크에 의해서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스타쉽이 저는 내년 정도에 성공할 거라고 봐요. 스타쉽이 성공을 하게 되면 저건 더 수직적으로 올라가겠죠. 왜 내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한 서너 차례의 실패는 더 있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안에 서너 차례 실패를 다 하긴 힘들고요. 물론 팔컨 1이 3번 실패하고 성공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타쉽도 한 2번 정도 실패하고 된다라면 잘하면 올해 연말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팔컨 9이
이 저렴한 가격에 스타링크를 올려내기 시작하는 거는 앞으로 가격은 더 내려갈 거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스타쉽으로 이제 스타링크가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다고 볼 수 있고요. 팔콘 9이 킬로그램당 2,750달러를 비용이 발생한다라면 네. 스타쉽 같은 경우는 100달러예요. 그러면 스타링크가 하나 올라갈 때 1kg가 올라갈 때 2,755달러 들다가 네. 100달러밖에 안 들면 네. 말이 100달러지. 100달러면 그냥 서울에서 부산 물건 운반하는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스타쉽은 그러니까 육지에서 한 500km 운반하는 비용을 우주로 운반하는 비용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이거 거예요. 그냥 스타링크 만약 무게만 알면은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스타쉽도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X의 넥스트 타겟은 텔레콤 비즈니스가 될 거다. 네. 그래서 스타링크는 1919년부터 시작을 했고 2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네.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아까 전에 있었던 이 그림을 자 이 인공위성 전체가 아니라 이건 1950년대부터요. 네. 1950년대부터 끌고 왔어요. 이것이 런칭되는 그 위성의 숫자예요. 네. 위성의 숫자 보면은 뭐 다 100개 미만이죠. 이렇게 가다가 뭐 잠깐 20년 전에 이때가 나사의 예산이 대단히 줄어드는 시기예요. 혹시 이때는 모르시죠? 왜?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뛰었던 이유는 저도 잘 이거는 잘 안 해서 네. 잘 모르고 이때 나사의 예산이 쭉쭉 떨어지고 있다가 이때 팔콘 2008년에 팔콘 9이 성공을 하고 이때 팔콘 1이 성공하고 팔콘 9이 성공하죠. 그런데 팔콘 9이 하면서 좀 뛰어요. 확실히 뛰잖아요. 조금 뛰잖아요. 네, 뛰고 나서 근데 여기서 스타링크가 19년에 시작을 하면서 2020년부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사실 인공위성의 시대는 스타링크의 시대로 지금 스타링크 저 빨간 것만 합쳐도 이거 한 10년치는 다 될 거예요. 이거 보면 그냥 네. 우리 가끔가다 제품이 네. 어떤 특정 제품이 아예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네. 이제 인공위성이 아니라 스타링크라고 불러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위성이 올라가는 숫자가 진짜 얼마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저 위성의 대부분에서 여러분 차지하는 게 스타링크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스타링크가 매주 20개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매주. 와. 매주 20개씩 추가되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하나 또 드는 생각이 얘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사실. 네. 이것도 이 경쟁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저기 중국도 뛰어들었고 뭐 지금 뭐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 같이 하고 있는 그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실은 읽었던 글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실험용과 그러니까 학술용과 기후 측정과 GPS 군사용 뭐 요 정도에서 했던 것들이 기업들에서 우리 뭐 좀 실험하고 싶어. 우주의 자원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실험하고 싶어. 그럼 기업들도 막 올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성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성은 이제 그 기업 전용 스타링크가 그렇죠. 기업에서 스타링크라기보다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들이 있겠죠. 뭐 네.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뭐 수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주의 성분을 측정한다든지 그러니까 기업들마다 위성 올리는 비용이 저렴해지니까 스타링크가 아니더라도 스타링크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위성들을 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갖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만 표현하면 2020년 이후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고 런칭이 이때 테스트 런칭을 60개를 하는데 지금 토탈 이거는 1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1월 기준 3,268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올해가 지금이 그러니까 7월이니까 20개씩 증가했다고 보면 거의 4,000개가 지금 액티브 되고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네. 그 정도 있다는 거라서 지금 1월 23일 기준으로 3,268개고요. 일주일에 평균 20개가 늘어나고 있고 근데 타겟은 42,000개입니다. 1년 타겟? 올해 타겟이요? 아니요. 총 타겟. 스타링크를 무한대로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붙이기도 하고. 스타링크의 총 타겟이 42,000개니까 아직 10배는 더 해야 됩니다. 근데 금방 하겠네요. 네, 일주일에 20개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엔 몇 년 안에 스타링크가 42,000개가 되면은 지구를 다 감쌉니다. 남극하고 북극까지. 그러니까 지구에 빈틈없게 흔히 말해서 우리 망석자가 망 깔잖아요. 네. 또는 이 중간에 이동통신 망도 깔거나 지하로 깐다면은 요 42,000개가 깔려지면은 지구를 다 덮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만 이동통신을 쓴다는 수는 없잖아요. 네. 하고 있는 분들이 유럽 놀러 갈 수도 있고 일본 놀러 갈 수도 있고 미국 놀러 가면 로밍 돼야 되잖아요. 네. 42,000개가 돼야 로밍도 가능한 거죠. 로밍이라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일론 머스크 뭐라고 했냐면 글로벌로 그냥 같은 가격으로 하겠다. 네.
같은 가격으로 해서 로밍 비용 따로 안 받고 이 스페이스 X가 그냥 쉽게 말하면 전 세계 SK텔레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SK텔레콤 돼서 그냥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통신 요금으로 인터넷과 통신을 하게 하겠다. 그러려면 42,000개가 그냥 띄어야 가입만 하면 되네요. 심지어 네. 우리 뭐 망도 깔아야 되고 뭐 로밍하려면 또 계약 바꾸고 막 이렇게. 그렇죠. 해야 이사 가는 거 통제도 안 해도 돼요. 네. 왜냐하면 그냥 내가 미국 가서 쓰던 뭐 독일 가서 쓰던 또는 뭐 사우디 가서 쓰던 만약에 스타링크를 전 세계가 수용만 한다라면 스타링크가 다 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그냥 지구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스타링크는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꿈의 작업이라는 거고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능하려면 가격이 돼야 되거든요. 전 가격이랑 사실 위성이나 이런 통신 관련돼서 보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각국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좀 그렇지. 궁금해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나라마다 우리는 통신을 뺏기고 싶지 않다. 네. 이런 논쟁이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가장 먼저 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하고 또 일본도 하고 막 나라들마다 막 하기 시작하면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왜 아이폰 도입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처질 거 아니에요. 그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렇죠. 근데 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나라마다 보안 저항도 있지만 한국의 SK텔레콤, KT하고 LG U+가 뭐라 그러겠어요. 외세 침략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부터 별하별 논리를 다 만들어서 스타링크를 거부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SKT 주식을 갖고 있거나 KT 주식을 갖고 있거나 LG U+의 지식을 갖고 있다라면 현실적으로 스타링크가 다 완성되는 순간 그때부터 도박이신 거예요. 그 종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도입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아까 가격이 50달러 정도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50달러로 지금 낮추는 게 목적이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왜냐면 더 이상 유지 비용도 싸게 들어가고 네. 이미 42,000개는 올린 거고 네. 가격을 더 비싸게 유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네. 예측 가능한 정도로만 받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 42,000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타쉽이 필요합니다. 스타쉽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팔콘은 그 나이는 20개까지 맡았지만은 아까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400개인가를 뿌리잖아요. 네. 400개를 뿌리기 때문에 쭉쭉쭉쭉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갈 때마다 네. 400개씩 뿌리면 금방 해버린 거고 네. 하나당 비용을 100달러로 낮추긴다 그랬으니까 스타링크의 비용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죠. 대충 계산만 해도 여기다 그냥 곱하기 20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금방 깔겠는데. 네, 42,000이 금방 깔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정말 인류의 역사가 한 번 더 바뀌는 거예요. 각국의 통신사가 필요 없게 되는 이런 거라는 거. 현재 지금 한 45개국에서 국가에서 쓰고는 있어요. 쓰고는 있고 지금 구독자가 150만 명이. 90달러 기준으로. 네, 99달러인가요? 뭐 하여튼 기준인데 주로 누가 쓰고 있냐면 군인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45개국에 퍼져 있지만 제한적으로 쓰고 있긴 있지만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도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국방부에서만. 그러니까 쓸 수 있다라는 것.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만약에 남과 북이 전쟁을 한다. 그럼 북쪽에서 인터넷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망을 안 깔아놨으니까. 네. 근데 스타링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군인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네. 오프라인에 있는 인프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엄청나네요. 네. 갑자기 하늘에 있는 42,000개를 격추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네. 러시아가 격추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 쪽을 스타링크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제가 러시아와 같은 발상을 한 거네요. 그렇죠. 격추시키려고 시도했는데 스타링크가 다 피했어요. 피했어요? 네, 심지어 피합니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저는 오늘 핵심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스타쉽이라는 것, 스타링크는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왜 인터뷰에서 왜 했냐 그랬더니 화성 탐사하려면 돈 엄청 드는데 나 돈 벌어서 해야지. 이 돈을 뭘로 하냐? 나 그래서 돈 벌 거다. 유비쿼터스 통신사 할 거다. 그래서 나 통신사를 다 엎어버릴 거고 이걸로 떼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화성 탐사할 거다. 그러니까 논리가 말이 되잖아요. 네. 화성 탐사하려면 돈 많이 드는데 그 재원을 테슬라에서 차 팔아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로켓 띄워가지고 로켓 뭐 비용을 하는데 점점 로켓 쏘는 비용은 저렴해지는데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되니까 전 세계 통신사 자기가 먹어서 거기서 떼돈 벌어서 이걸로 화성 탐사하겠다. 이것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는 유비쿼터스 통신사 텔레콤 비즈니스가 내재화돼 있다는 거예요. 요걸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스페이스X 하면 화성 탐사다, 로켓이다 하는데 이 로켓과 화성 탐사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비즈니스로서 뭘 보고 있느냐? 텔레콤 비즈니스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우주 경제는 아주 먼 미래의 먹거리라고 한다면 네. 지금 당장 그걸 위한 투자 자원이나 이런 거 마련하기 위해서 당장 볼 수 있는 비즈니스는 이거고 실제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 매우 높은 기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 그 기회가 바로 뭐냐면 전쟁입니다. 이 6월 5일자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은 스타링크를 무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네. 군인들이 제공해주고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전에 위성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을 잠깐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 그림 보면 여기에 인공위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인터넷을 하는 인공위성은 여기에 있었어요. 35,000km.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32,000km에 있으면 자 이거 한 서너 개만 띄우면 전 세계가 커버가 돼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러분 스타링크는 여기 레오라고 하는 요 지점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레오라는 지점에 올라가니까 무진장 많아야 지구를 커버하겠죠. 근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군인들이 예를 들자면 저쪽에 러시아 군인들이 있어. 저쪽으로 포격을 해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어디까지 보내냐면 여기까지 와요. 그럼 이걸로 가지고 포격 부대 메시지가 갈 거 아니에요. 이동하겠네요. 그 사이에 러시아 군대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위성 인터넷으로는 군대 포격의 확률이 매우 떨어졌었는데 얘가 여기서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만약에 드론이라든지 이렇게 앞에 정찰 부대가 가가지고 인공위성의 위치를 알아내서 여기다 쏘고 포격 부대에 알려줘요. 그 시간이 그냥 1, 2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1, 2초 안에는 러시아 군대가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폭격을 맞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2,000km, 35,000km 이건 그 사이 이렇게 네네네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5만 명이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전통적인 것이 36,000km에서 1인 대역폭이 제한적인데 근데 이 지연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레이턴시. 네. 레이턴시가 뭔지고 훨씬 더 그러니까 포격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Starlink is our oxyge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소니까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이거 네. 없으면 전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전쟁을 못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다시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 글을 보죠. 이거는 7월 6일자에 나왔던 이코노미스트 기사예요.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것은 하이테크의 어떤 전장이다. 이것이 해서 비건됐다는 거고 이 게티스버그. 네. 게티스버그. 여러분 게티스버그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되게 남북 전쟁의 전환점이 된 전쟁이었잖아요. 네. 그때 참관국들이 있었어요. 네. 전쟁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면 그때도 되게 새로운 예를 들면 장포가 나온다든지 뭐 잠수함 같은 형태의 모조 형태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그 전쟁에서는 신병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작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참관하러 오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군들이 와가지고 다 참관을 하면서 이 전쟁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신무기를 사가기도 하고 자기네들도 신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이때서부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참관 국가들이 있었어요. 당연하게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참관국들이 그리고 또 파병을 하는 이유도 거기서 무기 실험 같은 거 네. 이런 정보들도 캐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한국도 보냈는지는 이건 비밀리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구하고 있고 제일 많이 연구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라 그래요. 미국은 당연한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무기들이 쓰이는지 어떻게 하는데 근데 이번 여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드론이었죠. 지금 격추된 드론만 10,000대가 넘어요. 이 기사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드론을 띄웠겠어요. 이 드론이 다 스타링크에 연결됐어요. 우리는 안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드론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배웠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드론에 격추된 드론만 10,000대가 됐던 이번에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죠. 여기에서 10,000대가 격추됐었는데 훨씬 더 많은 드론이 있겠죠. 군사기밀에서 정확한 몇 대의 드론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는 안 나오겠지만 이 모든 드론이 스타링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스타링크에 연결돼 있으면서 러시아의 정찰용으로 쓰이면서 지금 포격해야 될 때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찍어준다는 거예요. 러시아를 정찰용으로 한다는 거죠? 네, 러시아를 네. 정찰하는 네. 대로 쓰는 드론이라는 거고 러시아 쪽에서 이 드론이 거슬리니까 엄청나게 격추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격추를 시도했는데 그러니까 격추가 많이 됐죠. 네. 근데 러시아가 또 재밌는 거는 이런 얘기까지 스타링크는 550km인데 자 보세요. 이 궤도 수정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만 해도 7,000회 수정을 합니다. 이게 스타링크의 궤도. 이 스타링크는 인공위성은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다른 위성이 온다든지 뭐 우주 파편이라든지 네. 우주 쓰레기가 올다 그러면은 살짝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옮겨 다녀요.
근데 7,000회의 궤도 수정을 무려 6개월 만에 합니다. 이게 평균인가요? 아니면 아니죠. 이때 모든 스타일이- 5월달에 이때 집중되는데 그 이유가 러시아가 격추하려고 뭘 쏘는 거예요. 아, 뭘 쏘면은 고도 뭐 250km밖에 안 되니까요. 요 얘가 그때마다 피하는 거죠. 이거를 다 밑에 있는 스페이스X에서 제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스타링크는 지금 현재 550km 궤도를 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정도에 있는 거고, 그래서 1인 대역폭이 되게 크죠. 되게 크다라는 거고, 아까 말했던 요 지점에 있어서 이게 대역폭이 크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대역폭이 클수록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훨씬 더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이 스타링크 지금도 버전이 1.0이 있고 2.0이 있어요. 네. 최근에 2.0을 올리는데 2.0의 대역폭은 5G. 그 전에는 4G였는데 5G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5G가 전 우주에 깔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지구. 지구에 네. 전 지구에 깔리는 사실 사람들이 지금 5G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못 피하잖아요. 이렇게 네. 뭐 쉽게 말하면 4G는 그냥 아무데나 뭐 뭐랬지 막는 거 방해물 지하 공간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5G는 그게 안 된다는 건데 네. 얘는 위로 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스타링크 2.0에서는 5G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역폭이 되게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그 전에 대단히 그러니까 인공위성 36,000km 되는 것은 데이터도 보내는 것에 제한적이고 훨씬 더 근데 사실은 군사적으로는 활용도가 높겠죠. 그래서 월 99달러, 90달러가 아니라 90달러고 근데 안테나 설치비가 또 499달러예요. 이게 무시 못하네요. 근데 이 부분도 대중화되는 데에서 걸림돌이에요. 네. 근데 요 최근에 퀄컴이 밝혔죠. 스타링크를 위한 칩을 만들겠다. 안테나 필요 없게. 네, 그러니까 퀄컴이 여러분 이제 스페이스X 관련주가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로서 엔비디아가 떴듯이 퀄컴에서 스타링크에 쓸 수 있는 스마트폰용 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통신 칩을.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애플이 수용을 한다거나 뭐 삼성이 수용을 한다거나 샤오미가 수용을 한다라면 이런 안테나 설치비용 400 안테나도 피자만 해요. 그러면 만약에 현재로서는 스타링크 네. 쓰려고 하면 그거 갖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타링크가 군사용 외에는 쓰기가 아. 어렵죠. 지금 그래서 대부분 스타링크는 군사용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군사용으로 벌써 160만 명이니까 네. 엄청 쓰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엔 한국군도 아마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어디가 좋냐면 바다에서. 바다라든지 비행기나 망을 깔 수 없는. 네, 망을 깔 수 없는 비행기라든지 바다 내에서 스타링크를 쓰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설치하는 것도 무리가 없어. 그렇죠.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쓰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4만 개가 깔리게 되는 순간 개인들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퀄컴에서 그 칩을 만든다고 한다면 개인이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명실상부한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비즈니스가 돼서 일반 개인들도 스타링크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스타링크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가기 위한 재원 마련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겁니다. 지금 하나의 일국에 있는 통신사만 해도 떼돈을 버는데 네. 이 일국의 것을 수십 개를 합치는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통신사가 되게 매력이 있는 게 네. 구독 경제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은 계좌를 연동시켜 놓잖아요. 네. 현금이 많이 쌓이는 비즈니스에서 배당금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진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장기적으로 뭔가 우주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완벽한 비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통신사가 내추럴 모노폴리라는 자연 독점 현상을 발생시킨다 그래요. 자연 독점이라는 것은 하이 픽스 코스트, 대단히 높은 초기 비용. 네. 그 다음에 근데 증가하는 것은 대단히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초기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아무 돈 많은 진입을 못하죠. 아무나 진입을 못하는 거죠. 진입 경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통신사는 허가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도 못하고. 네. 이 높은 비용이지만 한 번 근데 초기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비용이 되게 완만하게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조금 지나면은 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4G 투자 비용은 지금 통신사들이 거의 회수했어요. 그 돈으로 지금 5G 만들고 있는 거고 또 5G 그래서 요금 올렸잖아요. 조금 있으면 요금 올렸으니까 금방 회수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하게 스타링크 초기에 4만 개를 띄운다는 건 엄청난 비용이에요. 이거 뭘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빚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페이스X는요 여러분 빚이 없어요. 뭐 하냐면 팔콘 9으로 띄워져가지고 남의 위성 띄워준 다음에 그 돈 벌어가지고 로켓 쏘아주는 비용. 로켓 쏘아져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서 자기네 스타링크 지금 띄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보면 아직 비상장인데도 빚이 없다는 것도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물론 투자는 받았죠. 네. 투자 받아가지고 뭐 투자가 빚이라면 빚이겠지만 투자 받은 돈으로 그리고 버는 돈으로 족족 스타링크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BM을 위한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구조를 그렇죠. 짜버렸네요. 구조를 짜봤죠. 이것도 높은 픽스 코스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4만 개의 인공위성을 띄울 기업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인류적으로. 네. 인류 뭐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의 독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규제 당국하고의 갈등폭은 일어날 거고 우리나라 통신사를 비롯해서 많은 통신사들이 이 통신은 마치 국가 고유의 어떠한 정보 독점이 필요한 것처럼 왜냐하면 스타링크가 우리 도청하면 어떡하냐 네. 군사비밀 다 캐가면 어떡하냐 재난이 발생하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띄어서 아마 스타링크의 진입을 막을 건데 어느 순간 되면은 양자택일하게 할 거예요. 뭐 통신사 하고 싶으면 통신사 하시고 텔레콤 하고 싶으면 KT, SKT, LGU 플러스 스타링크가 선택의 지역으로 나오면은 저는 심지어 국가가 뭔 수로 막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 알뜰폰 나오듯이 SKT, KT, LGU 플러스 스타링크 나오면 여러분 뭐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글로벌 여행에서 자유로운 스타링크? 싼 거 택하겠죠. 좀 더 싼 거 택하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해외 놀러 간다. 그럼 스타링크 잠깐 쓰겠죠. 저는 스타링크 쓸 것 같아요. 이러한 매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세계 경제의 판도가 변하는 겁니다. 우주 경제, 스페이스 이코노미만 변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텔레커뮤니케이션 이코노미가 변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서 스타링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